그래서 사진은 대상물의 발산이다. 저기에 있었던 실제의 물체로부터 복사광선이 출발을 했다. 빛은 여기서 하나의 육신의 중심, 곧 내가 사진에 찍힌 사람과 공유하는 피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멜로뽕티에 말하는 사 개념이죠. 살, 빛. 빛은 여기서 하나의 육신의 중심, 곧 내가 사진에 찍힌 사람과 공유하는 피부다. 빛이 피부다. 빛이 곧 살이다. 이게 명치적으로 뭐 메릴로뽕티를 거론하진 않았지만은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재밌는 건 나는 오히려 색채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진에서 색채는 흑과 백이라는 원초적인 진실 위에 나중에 덧칠해진 도료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도 메릴로뽕티하고 너무 정반대되는 얘기라서 이 사람은 원래 멜로뽕티는 색채야말로 본질적인 것이고 회화에서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색칠은 하나의 화장품, 덧칠한 도료, 인위적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흑백 사진만 있죠. 근데 실제로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 하여튼 컬러 사진이 하나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흑백으로 나왔는데 한 장의 사진이 컬러 사진이 실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어쨌건 색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자기는 사진에서 모노톤이죠. 흑백 사진만을 주로 모노크롬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색채라는 것은 일종의 인공품, 화장품이라는 의미에서 멜로뽕티는 인위성이라든가 기계성이라는 이유로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사진의 효과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존재했음을 증언하는 데 있다. 사진은 부활과 관계되는 무언가를 지닌다. 부활, 이게 이제 또 한번 예수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뭔가 종교적인 의미. 날짜는 사진의 일부다. 날짜는 냉혹한 소멸을 나타낸다. 냉혹한 소멸. 그 과정 사진을 찍었을 때 예전에 보면은 사진을 찍으면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지금도 그렇겠네. 예전에 저도 보면은 사진을 찍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몇 년 몇 월 밑에 찍혔다고. 사진이 날짜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냉혹한 소멸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이 아주 예전에 1900년대 초 이런 사진인들인데 당연히 그걸 보면서 여기 있는 찍혀있는 사람은 죽었겠구나 라는 걸 당연히 연상할 수밖에 없고 1부에서의 죽음 또 2부에서도 계속 부단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이제 소멸. 사진의 본질은 사진이 재현한 것을 승인해 주는 데 있다. 그래서 사진은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인증 작업 자체다. 인증. 아까 제가 증거력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증거력. 사진은 오로지 한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외에는 말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사진의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진은 현존에 관한 증명서다. 우리는 과거나 역사를 믿는데 저항감을 느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중지시킨 것이 사진이다. 이후에 과거는 현재만큼 확실한 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를 갖다 볼 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저항감을 갖게 되는데 과거에 그랬다라는 사진을 제시하게 되면 그래 했구나 라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진기가 나온 이후로는 과거가 현재만큼 확실한 게 되었다. 사진이 존재했던 대상을 확실히 말하고 그것을 인증하는데 본질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사진이 과거의 흔적으로서의 지표성에 근거한다. 제가 지표성이라고 한 거 인덱스인데요. 인덱스.
아까 제가 환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성하고도. 원래 이제 인덱스이고 이게 기호학자 퍼스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때 지표라는 걸 쓰는데 원래 그 아이콘이 있고 이 세 가지로 나누죠. 도상이라고 하고 이걸 지표라고 뭐냐고 상징이라고 하는데 지표라고 하는 것은 지시성이라는 뜻입니다. 지시성. 그러니까 원래 인덱스라는 게 검지, 그러니까 가리키는 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의미하고 의미작용 락강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콘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언어 같은 거죠. 이미지가 됐든 언어가 됐든 중요한 건 두 가지는 그 지시 대상하고 꼭 반드시 일치하지 않죠. 뭐 말 자체에서 사진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 사진하고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잖아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은 대상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대상과의 관계가 아까 한유적인 관계, 물리적인 접촉성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사진에 찍혀 있는 대상이 당시 거기에 반드시 존재했었다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환유 또는 지표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상징이라는 것은 어쨌든 말과 그 지시 대상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결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뭐 언어의 자의성이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 탁자라고 하든 책상이라고 하든 하지만 이게 반드시 그렇게 불려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엄밀하게 말하면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대상하고 무관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해서 이건 대상하고 반드시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지표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사진의 노예만은 결국 물리화학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원리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연기라든가 그림자 또는 흉토처럼 그 대상하고 물리적인 연결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이제 연기, 그림자, 흉토 이게 이제 지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표. 우린 연기를 보면서 어딘가 불이 났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지표라고 해요. 따라서 사진은 단지 유사한 관계로 정의되는 도상과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도상이라는 게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다 유사성을 근거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진도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유사함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사진은 오히려 이거 환유적인 것, 물리적인 접촉성이 더 오히려 본질적이다. 다른 이미지들하고는 차별화를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은 종종 그 대상이 현존하다고 믿도록 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것에 절대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속임수다. 인증력은 현실적인 것을 과거로 옮김으로써 현실적인 것이 이미 죽었고 사진은 현실적인 것의 죽은 이미지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이제 사진이 갖고 있는 역설이죠. 과거 거기에 대해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부재와 현존인데 부재와 현존은 뒤섞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부재와 현존이 아주 대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어떤 개념들은 그 안에 그냥 그 반대되는 항을 함축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재와 현존이 바로 그런 관계죠. 단순히 없다라는 것과 현존,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것에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섞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재라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눈앞에 없다 그러면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전화해 버렸는데 예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자리에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없어졌거나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재의 의미는 사실은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걸 전제할 때 사실은 부재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죠?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없다. 이게 앱선스의 의미일 텐데, 근데 여기서는 말이죠. 원래의 의미는 그러한데 여기서는 부재가 영혼이 상실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네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부재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유사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인문학 담론에서 absence, presence 개념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재라는 게 반드시 없다라는 걸 갖다가 가정하지 않고 어딘가에 있다는 걸 가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지금 부재를 갖다가 상실하고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 없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서의 원래 부재의 의미가 쓰였다는 거. 사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사진 속에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상은 없는 거죠. 사진에만 현존하고 있지만 실제 이 대상은 부재하는, 사라졌거나 상실돼버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세상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젊은 사진작가들은 그들이 죽음의 앞잡이임을 알지 못한다. 앞잡이라는 표현도 사실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진작가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대리인임을 알지를 못한다. 사실 사진은 19세기 후반 시작되는 죽음의 위기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위기는 곧 종교의 위기다. 종교가 떠맡던 역할을 이제 사진이 떠맡는다. 이건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계속 죽음을 갖다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의미하고 연결시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진 찍기를 반복하는가? 이는 무의식적인 반복 강박, 즉 죽음 충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셀카를 찍는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공포란 결국 다음과 같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 그래서 애도일기라는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면에 한 줄만 쓰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니가 죽고 난 날부터 쓴 일기였는데 그만큼 할 말이 없는, 너무 말이 많아서 할 말이 없는 걸 수도 있겠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을 어떻게, 거의 그 애도일기를 읽어보시면은 진짜 무슨 사상을 읽는다기보다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한테 중요한 존재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좀 멜랑콜리? 우울한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나. 이제 오랜 기간에도 어머니를 애도를 했는데, 공포란 다음과 같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많이 자책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분석하고 해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정말로 사랑했다라면 여기서 뭔가를 생각해내고 사유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자책을 할 정도로. 책머리에서 나는 수염과 품구틈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제 나는 세부와는 다른 품구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앞서서 품구틈은 디테일한 부분 대상으로서의 품구틈이었는데 또 다른 차원의 품구틈이 있더라.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역사적, 연대기적 시간에서의 과거란 쓸모가 없는 것인데 사진에서의 시간은 불변의 시간이죠. 타임리스죠. 영원한. 사진에서는 과거의 시간이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부동하다. 사형수의 사진에서 푼크틈은 그가 곧 죽으리라는 사실이며 또 각각의 사진은 언제나 그 안에 나의 미래의 죽음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기호가 내재한다. 사진 쪽의 재상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의 죽음을 확인하는, 나도 이렇게 곧 죽겠지. 실제로 이 책을 쓰고 나서 1년 정도 만에 바르트가 죽는 겁니다. 뭐 차 사고로 트럭에 치여 죽었다고 하는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고도 무의식적인 의도라고 보거든요. 죽고 싶은 자책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사고로 발현된다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계속 고찰, 어머니에 대한 애도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런 사고가 났지 않았을까.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자기가 어떤 와이프 몰래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죄책감에 꼭 사고가 난다 그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결국은 아마 그것 때문에 운전을 하다든가 뭐 하다가 보면은 사고가 난, 그래서 사실 사고는 우연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의도다. 무의식적인 욕망한 것이다. 책망하고 처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뭐 이건 좀 지나치게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요. 계속 사진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사망을 했다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이게. 마치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잠자고 있는 사진을 깨우는 게 바로 푼크틈으로서의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사토리다. 사토리라는 게 일본어인데요. 깨달음, 순간적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책에 사토리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닮음은 순응이지만 동일성에 대한 순응이다. 여기서 닮음이 이제 유사성, 뭐 같은 개념이죠. 나는 닮았음을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상상적인 유추는 결국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가장 최근의 사진들을 보고서 실제로 어머니하고 닮았죠. 닮았음을 보지만 이 사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본질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최근 사진들은 오히려 서글픈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데 비해 어머니를 닮지 않은 그 아득한 과거의 사진, 아까 그 5살 온실 사진이라는 것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소녀의 사진이 진실을 눈부시게 보여주었다. 유사함은 사진의 본질이 아니라 그 부차적인 효과다. 사진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접성, 환유다. 이게 지표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진은 그래서 평평하다는 의미에서 평평한 것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어두운 방 개념과 연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밝은 방이라고 해야 한다. 이게 밝은 방이라는 게 명료함이라는 뜻으로 뒤에 나와 있죠. 명증함, 자명함 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사진이 철저히 파고들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바로 명증함 때문이다. 요컨대 사진은 의미의 층위에 있어 파고들 깊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평하다는 얘기가 원문은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랫 평면적이라는 거죠. 원래 평면 얇은 2차원이어서 깊이 자기가 파고들 틈이 없다는 걸 이게 플랫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의미의 층에서는 더 깊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 자명하다는 거냐.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두운 방의 카메라 obscura가 아니라 카메라 루시다라고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명증함, 밝음.
밝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그냥 분명하다는 얘기죠. 사진에는 의미가 부재한다. 이제 분위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베냐민이 말했던 아우라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쓰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어디에도 뭐 이걸 그 베냐민의 아우라 개념을 지칭해서 쓴다는 얘기는 없고, 꼭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내용도 사실 담겨 있어요. 이 분위기라는 표현. 분위기는 육체에 동반하는 빛나는 그림자다. 만약에 사진이 분위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육체는 그림자 없이 걸어가고 이 그림자가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남는 건 불모의 육체만 남는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가 원래 진본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짝퉁이 아닌 진품에서만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를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베냐민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사진을 아우라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복제 가능한 건 아우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그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인가 그 논문에서는 이런 아우라가 없는 것들로 사진이 취급되는데, 사실은 근데 이 아우라라는 표현을 이전에 보들레르에 관한 연구에서는 좀 다르게 써요. 근데 그렇게 다르게 쓰는 관점에서는 좀 이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사진에다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탯줄에 의해서다. 탯줄. 탯줄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한 게, 제가 그 어머니하고 떼어낼 수 없는 그 원초적인 관계 같은 걸 탯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어머니가 서로 분리되기 이전에 탯줄로 어머니 몸 안에서 있었을 때, 그게 하나의 실제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 이 탯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사진의 시선은 역설적인 무언가를 갖는다. 나를 본다는 생각 없이 나를 응시하는 젊은이. 그것은 바로 사유 대상이 없는 사유작용이며 노예마 없는 노예시스다. 무언가를 보면서도 결국 보지 않는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런 시선이 그런 거겠죠. 내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초상사진을 찍을 때 인물의 시선이 그런 거죠.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고작 본다는 게 렌즈를 보는 거잖아요. 사물을 보는 건 결국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거겠죠. 대상이 없는 사유작용, 노예마가 없는 노예시스,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초상화를 이 책에서 주로 보고 있고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순한 어떤 오브제들, 그러니까 사물을 갖다 찍은 사진들보다는 주로 초상화가 찍혀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어쩌면 베냐민의 아우라는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해서 그 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분위기라는 특질을 산출하는 시선의 움직임, 내면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시선이다. 어떤 대상이 없지만 그에게는 곧 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내면의 성찰로 이끄는 그런 시선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걸 갖다가 참 재밌게 프로이트가 표현한 게 있어요. 원래 리비도가 대상으로 향하죠. 성적인 에너지로서의 리비도는 항상 어떤 대상에 꽂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거두어져서 자기한테 돌아오면 이게 사실은 일종의 우울증인 거죠. 대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는 것, 이게 기본적 우울증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곧 리비도가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상 없이 생각을 한다. 그 얘기는 곧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생각이다. 사실 이게 우울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분석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자신은 단순히 대상의 부재일 뿐 아니라 대상이 존재했음과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바로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다. 현전과 부재. 그때의 사진은 나에겐 새로운 환각이 된다. 그것은 지각 층위에서는 허위이지만 시간의 층위에서는 진실이다. 사진이 자기한테 어떤 하나의 환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사진이 아닌 다른 장르의 것들은 환각이 아닌 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환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사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지금 만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환각이죠, 뭐. 없는 것을 있다고 지금 실체라고 믿고서 지금 만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부재하는 것이 현존한다고 느끼는 것. 뭐 환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미친 거죠. 광기죠, 사진이 갖고 있는. 앞서서 그 광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남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의 관계인 거죠. 부재하는 것이 현존한다고 믿는다. 이걸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환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진이 갖고 있는 풍구툼이고 그게 이제 관계다. 시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없지만 사진은 그걸 일깨워서 과거로 돌아와서 실제 이거 불러와서 있는 것처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어렵게 뭐 책에서 쓰여 있지만, 나는 사진, 광기 그리고 사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것을 사랑의 고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는 사진을 얌전하게 만들려고 한다. 사진은 질서를 방해하며 우연처럼 설명 불가능한 것들을 현실에서 표상이 될 때 사회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길들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는 사진을 예술로 만든다. 왜? 예술에는 광기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을 기대서 하는, 보통 예술은 광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통상적인 견해하고는 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예술로 만든다. 왜? 예술에는 광기가 없기 때문에. 영화는 언제나 환각의 반대이고 그래서 꿈에 불과하다. 사진을 얌전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진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클리셰로. 아주 그냥 범람하게 넘치게 만든다는 얘기. 여기저기 그냥 사진 찍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진이 맹위를 떨치면서 다른 영상을 압도한다. 일반화됨으로써 갈등과 욕망에 찬 인간 세계를 이미지화해서 철저히 탈현실화시킨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덜 미쳐있지만 그만큼 허위적인 사회이다. 광경을 환상의 문명화된 코드에 종속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완강한 어떤 현실성의 깨어남과 맞설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일일 것이다. 이게 79년 4월 15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쓰인 글이라고 써 있고 80년에 사망을 하니까 바로 사망을 하는 거죠. 보론이라고 제가 이제 정신분석학 독해를 써놓은 거는요. 앞서 있던 얘기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느끼는 정신분석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만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좀 빠른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조금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주체성이라는 게 결례에 토대하는 것이라면 라깡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체란 결례 존재다. 주체는 욕망하는 존재다. 왜 욕망하는가? 결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가 만약에 결례하는 존재라면 사진이야말로 그것의 완벽한 대상이다. 왜? 사진은 언제나 결례와 부재를 나타내며 동시에 전체성의 이미지, 그리고 소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까 사진에는 항상 현존과 부재가 뒤섞여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재가 바로 이제 결례라고 볼 수 있겠죠.
바르트의 사진론에서 지시 대상은 언제나 과거에 상실된 것이기에 그래서 결코 도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실제에 대한 하나의 정의죠. 가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바르트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욕망과 사진의 관계가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온실사진에서 바르트의 어머니는 어린애인데 어린애의 사진은 언제나 삶이란 끝난다라고 하는 죽음의 상기물이다. 리마인더라는 거죠. 사진을 보면서 항상 죽음을 연상시키고 상기하게 되는. 그래서 리마인더는 바로 또 상기물은 잔여물이잖아요. 라깡에게 대상 A라는 것은 결국 실제라고 하는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욕망의 대상을 갖다가 생각나게 만들고 또 그 욕망의 찌꺼기, 잔여물이고 그걸 보면서 찌꺼기라는 건 떨어진 일부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은 이 전체로서의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잔여물입니다. 메이플소프의 자화상에 대한 바르트의 논평은 실제의 답변으로서 풍쿠툼에 대한 어떤 완벽한 이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성애적인 느낌을 묘사하며 사진가는 이 청년의 손을 적당히 열려짐과 내버려둠 안에 고정을 시켰다. 사진가는 이 적절한 순간, 즉 욕망의 카이로스를 찾아냈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메이플소프의 손이라는 것은 마치 애무를 할 준비라도 된 것처럼 바르트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여기서 어떤 성애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바르트는 지금 뭐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더 강하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마치 이제 여기서 포르노가 아닌 성애적인 자기의 욕망을 추동하는 뭔가를 느꼈다 했을 때 손이 어느 정도 열려서 뭔가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데 이걸 갖다 조리개 뭐 이렇게 번역한 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 번역도 뭐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손이 적당히 열려 있고 마치 그 손이 이제 무언가에 내버려둔다 방기한 듯 보인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이걸 연상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겐 이 손의 열림, 열려 있는 손에 이것이 이제 성애적인 풍쿠툼이 된다. 바르트는 사진을 그것의 지표성 때문에 실제와 연관을 시킨다. 풍쿠툼은 작가의 위치와는 다른 곳에서 볼 때에만 보이는 일종의 외상이라는 거죠. 외상.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라칸 공부하면서 외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원근법을 일그러뜨려가지고 왜곡된 원근법으로서 외상이 나타나면 그는 특정한 각도에서만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비스듬히 봐야만 보인다든가 이런 게 이제 외상인데 바로 풍쿠툼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진 작가는 그게 찍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힌 사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 찍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어떤 앵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외상인 거죠. 자, 사진은 두 가지 이유에서 실제의 표현이다. 실제. 우선 바르트에게 사진은 풍쿠툼인데 이는 명명할 수 없고 표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일 수밖에 없고요. 둘째로는 사진의 노예마가 주체의 미래의 죽음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라칸이 말하는 실제라는 개념은 항상 죽음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승화된 대상은 사물을 현존하고 부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사진은 지시대상을 현존하고 부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를 마치 대상을 사물로 고양시키는 그런 이상화 과정들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서블리메이션하고 거의 유사해요. 동시에 이제 모든 사진 속에 각인된 상실은 사진의 하나의 차원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는 회화에는 없는 것이다. 바르트는 카메라를 시계하고 또 비유를 하거든요. 시계, 괴종시계 이런 것들하고
시계 찰칵 소리는 시계가 딸깍딸깍 간다고 그랬을 때 소리가 일종의 죽음을 향한 표지처럼 시간이 착착착 간다는 게, 근데 그가 카메라 셔터 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책에서 나는 손보다는 카메라 작가의 눈보다는 손을 더 중요시 본다고 할 때 아마 책에서 쓰여 있는 그 손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아마 아까 검지, 인덱스라는 의미에서의 손이 갖고 있는 지시성. 왜냐면 바로 뒤에 문장에 아이가 뭔가를 가리키면서 저거다 하는. 근데 저는 그거 이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터 소리를 좋아한다. 찰칵 소리와 시계 소리, 찰칵 소리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 뭔가 죽음에 대한 어떤 충동 같은 것들을 제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자, 그러면서 사진과 지지대상의 분리 불가능성은 사진을 둘 모두를 파괴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는 합함과 같은 것으로 만든다. 이는 욕망과 그 욕망의 대상과도 같은데 바르트에게 이는 바로 육체적인 관계다. 사진 찍힌 사람과 나의 응시를 연결한 탯줄과 같은 끈. 빛은 사진 찍힌 사람과 내가 공유하는 피부와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러하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 아이의 원초적인 관계를 환기시킨다. 이 원초적인 피부는 라깡의 상징적 질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징적 질서에서는 주체가 이미 분리되었음을 전제하니까. 어머니하고 분리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초적인 관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이 분리 불가능성은 시체와 연결이 된 죄수 또는 영원한 성격 속에 합치된 한 쌍의 물고기처럼 신체의 절멸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성욕과 죽음과 실제가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라칸이 말하는 실제는 성적인 것이고 반드시 죽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르의 사진 제목이 주는 모호함은 심지어 이제 불확실함을 더 강화를 하는데, 예술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 바르트가 온실 사진을 끝내 독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특이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왜? 이걸 갖다가 공개해서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화된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만의 어머니로 남겨두고 싶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보이질 않거든요. 즉, 그 사진을 복제한다, 이 책에다 실린다는 것 같은 경우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일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어찌됐건 정신분석에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아마 어머니와의 비정상적일 만큼 그 밀접한 사랑을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그 상당히 그 내밀한 애정들이 많이 묻어나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읽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텍스트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